서양 철학에 오히려 더 영향을 준 건 아리스토텔레스겠죠. 예, 학문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자, 아리스토텔레스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런 삶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힘들잖아요. 도덕적으로 살아라. 어쨌든 그러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리는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죠. 자, 두 번째, 현실주의자가 되어라. 이게 아리가 말하는 겁니다. 행복한 현실주의자가 되어라. 어쩌면 플라톤은 꿈꾸는 이상주의자가 되고 자기희생을 하는, 그죠? 자기희생을 하는 꿈꾸는 이상주의자가 되어라가 플라톤의 가르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현실주의자가 되어라.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삶에 너무나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리처럼, 저는 아리라고 말씀드리는데 행복한 현실주의자가 될 수 있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아리가 얘기하는 건 이거죠. 야, 미인 안에 아름다움이 없는데 우리는 어찌 미인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지? 라고 플라톤을 반박할 겁니다. 아리는 물론 플라톤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총애를 받았지만 학교를 이어받지 못했죠. 플라톤의 학교 아카데미아는 플라톤의 조카한테 후계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림 밖에 있는가? 그림 안에 있는가? 이런 말하죠. 만일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아름다움이 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면, 아름다움이 이 사람한테 없다면요, 아름다움은 이 사람 존재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죠. 당연히 바깥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야? 벌써 현실주의적이죠. 꽃이 카네이션 밖에 있다면 카네이션을 꽃이라고 왜 불러? 부를 이유가 뭐야? 이거는 논리가 나오죠. 야, 너 아름다움 밖에 있어. 사람 밖에 있으면 아름다움이라는 의미가 뭐야? 설령 있다 한들. 자, 이 말은 뭐가 되느냐? 이데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데아를 부정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리는 이데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항상 넘어서는 거예요. 그 이데아가 플라톤이 생각한 것처럼 사물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튤립 안에 꽃이 있고 장미 안에 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 완전 전복되죠. 왜? 꽃은 인간의 관념에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근데 아리는 그것을 현실 세계로 가져오죠. 그래서 이데아론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물 안에 존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저게 책상이지 않습니까? 무슨 책상입니까? 집에서 쓰는 유리 책상이죠. 그럼 재료는 뭐예요? 유리죠. 근데 저 유리를 보고 우리는 책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책상이라는 생각 혹은 책상이라는 것, 아리가 말했을 때는 생각이 아니죠. 책상이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는 진료와 형상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건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무 책상, 이거는 쇠 책상, 이거는 플라스틱 책상. 진료는 다 다르지만 형상은 전부 다 뭐하다?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리학에서는 저 진료를, 재료를 기라고 표현하고 책상을 책상답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리식의 표현에 따르면 진료와 형상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물건은 진료만 가지는 물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다시 한번, 진료만 있는 물건은 없어요. 모든 진료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형상을 가지고 있죠. 또 거꾸로 형상만 가진 물건도 없습니다. 모든 형상을 가진 물건은 동일하게 또 뭘 가지고 있죠? 진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진료와 형상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죠. 그러면 아름다움과 뭐를 구별할 수가 없죠? 사람을 구별할 수가 없죠. 또 선함과 사람을 구별할 수가 없죠. 그러면 선함과 아름다움은 어디 속에 있습니까? 인간 속에 있죠. 자, 우리는 선함과 아름다움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선함과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그럼요. 훨씬 현실적이죠. 인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고
여러분 안에 아름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물건은 진료와 형상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나무 테이블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테이블을 테이블답게 만드는 것이 존재하죠. 테이블을 테이블답게 만드는 것, 그거 참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우리는 뭘 보면 테이블이라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다리가 3개 있든 4개가 있든 뭐가 받침이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나무를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있었죠.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나무. 나무가 있으면 원목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원목을,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4가지 원인이에요. 원인, 코지즈. 오케이? 네, 원인. 자, 첫 번째 진료인이 있어요. 저거는 뭐냐? 아리가 만드는 거는 이 테이블을 테이블로 만든 거에는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나무 테이블이라고 생각할게요. 이 테이블을 테이블로 만든 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테이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무. 나무가 진료죠. 그래서 그걸 진료인이라고 써요. 이거 모습은 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나무의 모습이에요? 테이블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테이블의 모습을 하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라 그래요? 형상인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근데 진료인은 처음부터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면 처음에 원목이었어요? 그럼 목수가 그 원목을 가지고 이 테이블을 제작을 했죠. 그러면 그 원목이 테이블로 변하는 과정, 운동이 있었겠죠. 그게 운동인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목수가 원목을 테이블로 만든 이유는 뭐예요? 커피잔 놓으려고. 그게 목적인이에요. 오케이? 다시 무슨 인? 진료인, 형상인, 운동인, 목적인. 그게 4가지 원인. 정리되셨습니까? 자, 이거는 진료인이 뭐예요? 실크. 형상인은 양복. 운동인은 직조. 예. 목적인은 뽐내기. 자, 이거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이거야. 따뜻하기라고 쳐봅시다.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 왜 목적인이에요? 목적인이 없다면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해 가시겠습니까? 목적인이 있어야지 목수가 운동인을 하죠. 뭘 가지고? 진료를 가지고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목적인이 없다면 그냥 나무는 나무로 있을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럼 저 4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인이다? 목적인이죠.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목적론적 존재론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뭘 가지고 있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목적이 없으면 진료와 형상이 만나 운동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다시, 목적론적 존재론,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 목적이 없다면 진료와 형상, 진료를 가지고 누군가 운동을 시켜서 형상을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멋진 설명입니까? 자, 그럼 이제 한번 더 가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아리가 얼마나 멋진 철학을 하는지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원목이죠. 저것도 그냥 나무라고 안 했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원목이라고 그랬죠. 원목. 왜? 원목이라는 순간 이미 형상인이 됐죠. 나무를 보고 나무를 잘라서 쌓아놓았을 때 우리 원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맞죠?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무는 나무죠. 근데 나무를 잘라서 가지를 치고 나무 줄기만 해갖고 탁 쳐서 쌓아놓으면 그걸 원목이라고 그러죠. 그럼 원목은 이미 형상인이에요. 진료는 뭔 거고요? 나무. 정리됐죠? 참나무인지 뭐 잣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거는 이제 앞으로 책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걸 가능태라고 그럽니다. 됐어요? 저거 무슨 태라고 그래요? 가능태. 우리 철학 공부 한번 합시다. 자, 2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원목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식탁. 오케이? 진료는 여전히 뭐예요? 나무죠. 근데 원목이란 형상은 갖고 있어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죠. 대신 원목이란 형상 대신에 무슨 형상을 가졌어요? 식탁이란 형상을 가졌죠. 그러면 식탁이라는 건 이제 원목에서 식탁이 됐죠. 아까 원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식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식탁은 이미 가능의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현실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정리되셨죠? 그래서 원목이라는 가능태가 식탁이란 현실태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또 시작해 봅시다. 자, 식탁은 제가 무슨 태라고 그랬어요? 현실태라고 그랬죠. 근데 마술을 벌이겠습니다. 자, 다시 가능태예요. 왜? 식탁 왜 만들었어요? 물건 올려놓으려고. 근데 아무것도 안 올려놨죠, 지금은. 그럼 무슨 태예요, 아직? 아직 무슨 태예요? 가능태죠. 자, 물건을 올려놓으면 다시 현실태가 돼요. 자, 무슨 현실태가 됐겠어요? 만찬 식탁이 됐죠. 그죠? 오케이, 이해됐죠? 만찬 식탁이 됐죠? 그럼 이건 또 다시 뭐가 됐어요, 이제? 현실태죠. 근데 만찬 식탁도 아직 가능태예요. 왜? 그렇죠. 똑똑하네. 여기 커피 올려놨잖아요. 왜 올려놨어요? 올려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뭐 하려고. 마시려고. 그래서 만찬 파티를 하면 그때 뭐가 돼야 돼요? 또 현실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보시면 원목에서부터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현실태가 계속 변하면서 현실태가 더 구체적으로 돼요? 점점점 추상적으로 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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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맨 마지막 내가 커피를 마셨잖아요. 아, 시원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니, 안 뜨거워. 아니야. 맛있어. 아, 행복해. 나무란 진료가 궁극적인 순간은 어떻게 되죠? 사라지죠. 그죠? 궁극적 진료가 사라지죠. 그게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귀염둥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적론적 존재론은 having to do with the design or purpose of something. 모든 것에는 디자인되어지고 만들어진 목적이 존재한다. 왜? 이게 중세 신학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왜? 인간은 왜 만들어졌느냐? 신이 창조했어요. 신이 왜 만들었어요?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그 쓰임새에 맞게 살아요. 우리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교회 가서 주여 저희를 만드신 쓰임새에 맞도록 살게 해주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론적 존재론이에요. 저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원목, 신탁, 만착신탁, 맛있는 신탁, 행복. 세상의 목적은 끊임없는 연결. 최종 목적은 진리 없는 순수한 형상. 그게 바로 부동의 동자다. 어쩜 변하죠.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는 자다.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물건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목적이 계속 변하는데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나는 왜 만들었어, 인간은? 아까 우리 원목부터 생각해봐요. 원목 왜 만들었어요? 식탁 되려고. 식탁 왜 만들었어요? 만찬 하려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만찬을 왜 했어요? 파티 하려고. 파티 왜 했어요? 사람들 먹으라고. 사람들 왜 먹었어요? 행복해지라고. 그래서 인간을 만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무엇이다? 행복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뭐다? 행복해지기 위해요. 테이블이 존재하는 목적, 의자가 존재하는 목적, 마이크가 존재하는 목적, 전등이 존재하는 목적과 달리 우리 인간의 목적은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물도,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질게요. 생명체의 목적은 비생명체와는 다르게 행복일 수 있겠죠. 사자의 행복은 뭐죠? 사자의 행복은 뭐예요? 생존. 코끼리의 행복도 뭐예요? 생존. 사슴의 행복도 생존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행복일 거예요. 맞죠? 그럼 인간의 목적은 뭘까요? 행복이라며요. 그럼 인간의 목적은 생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 철학은 결국은 다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는 덕이라는 관념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탁월함으로 번역하든 도덕성으로 번역하든 저는 도덕성과 탁월함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해져야 돼. 그러면 플라톤 우리 스승이 말했잖아. 플라톤 우리 스승이 말했잖아. 이데아는 있어. 하지만 플라톤님 그 이데아는 사물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 안에 있고요. 우리는 도덕이 필요해요. 덕이 필요해요. 덕, 아르테, 탁월함, 도덕성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뭐 정이고 뭐로 모르겠는데 그거는 왜 필요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덕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덕은 뭐야? 플라톤 선생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정의, 지혜, 용기, 절제, 그게 우리가 필요한 덕이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플라톤 선생님과는 달리 그 덕은 이상적인 덕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용기란 뭘까요? 그래서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말하는 사주덕과는 다른 중형의 덕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형의 덕은 사실은 알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지혜, 용기, 절제, 긍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런 말씀 드렸죠. 플라톤은 덕은 현실이 아니라 이상에 있어요. 용기는 아주 궁극적이고, 자, 플라톤한테 용기는 사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어요. 이건 궁극적인 이상적인 것이에요. 그게 사물마다 반영되어져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현실 속에서 중형의 덕이 존재해요. 자, 얼마나 되느냐? 우리 다 아는 한신입니다. 한신이 뭐 했어요? 깡패 가랭이 밑을 기었잖아요. 플라톤이 봤을 땐 그건 용기일 수 없어요. 용기잖아요, 용기. 용기라는 건 뭔가 맞서 싸우는 그게 용기예요. 근데 어떻게 남의 가랭이를 기는 게 용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그게 용기일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그게 왜 용기일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기는 관념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어요. 한신이 남의 가랭이를 기어요. 가랭이. 왜 기어요? 만약에 한신이 가랭이를 기지 않았다면, 그래서 저 때 만약에 사고를 쳤다면 한신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거예요. 한신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푸틴이 오더니 저한테 야, 너 내 가랭이 겨. 안 기면 저 한반도에다 핵폭탄 터뜨릴 거야. 겨야죠. 그게 비겁입니까? 아니죠. 왜? 그게 용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 되는 거냐? 지혜라는 것은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용기라는 건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뭐다? 현실에서 만용과 비겁의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현실주의냐냐? 가랭이를 기는 행위도 현실에선 용기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현실에서 용기가 된다는 건 뭐예요? 자,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진짜 나오는 거예요. 지혜도 다 아는 건 전지고 하나도 모르는 건 무지예요. 그 중간이 지혜예요. 다 안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지 플러스 주의주의자로 불리는 거예요. 안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요. 다 알면 되겠다? 주지주의죠. 아니야. 다 몰라도 아는 거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몰핀 맞고 있어요. 사람이 좋아요, 나빠요? 남한테 막 몰핀 먹이고 있어요. 나쁘다고 하면 안 되죠. 마약쟁이가 먹이고 있어요. 나쁜 거죠. 근데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에게 고통을 덜기 위해서 주고 있어요. 뭐예요?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내 주체적 역량을 알아야 돼요. 야, 내가 세상을 구할 사람인가? 근데 세상도 구할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건데 그냥 무서워서 그냥 힘없어 기어야지. 한신이 힘이 누가 보더라도 저 때 왜 저희가 나옵니까? 싸움 한신이 더 잘했거든요. 근데 기인 거예요. 그래야 용기가 되는 거예요. 내 주체적 역량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객관적 조건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용이에요. 그게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는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용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주의자는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고 중용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용이라는 거는 아리가 말하는 중용과 공맹이 말하는 중용은 같습니다. 내 주체적 역량 속에서 주어진 현실 조건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아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실천하는 게 중용이에요. 그게 현실주의자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이냐.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죠?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내 의지를 두려움 없이 실천하는 사람이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란 진짜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실에서는 현실주의자는 하다못해 타협을 하려고 해도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주고받으려고 그러면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 없이 주고받는 건 타협이라고 안 해요. 협상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럽니까? 타협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타협의 기술이란 거는 단순한 스킬이 아니에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갈 때 내가 무엇을 주고 무엇은 받겠다는 원칙을 갖고 그게 없으면 타협이 아니죠. 그럼 맹동이에요. 맹동. 네. 현실주의자도 마찬가지로 그냥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보세요. 패시미스트, 비관주의자는 컴플레인드, 불평한다. 무엇에 대해서 항상 바람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거죠. 또 오피니스트, 긍정주의자는 기대한답니다. 그것이 바람이 투 체인지, 변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관주의자는 바람이 왜 이렇게 세? 긍정주의자는 바람이 변할 거야. 자, the realist, 현실주의자는 adjust the sails, 그 바람에 적응할 뿐이다. 저게 현실주의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내 배가 어떤 배지? 지금 부는 바람의 강도가 뭐지? 예. 그 두 개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알았어요. 아, 그래. 조건이 이렇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목표하는 데를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 동시에 주지 플러스 주의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바로 아리의 모습입니다. 현실주의자란 그게 중용이고요. 그래서 중용하는 사람은 가장 극좌적인데부터 가장 극우적인 모든 선택을 자기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 머릿속에 떠올린 것이 자기의 조건과 객관적인 것에 맞느냐 그리고 의지로 실천하느냐. 그게 중용의 정치인일 겁니다. 한반도의 복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극좌적인 대안에서부터 가장 극우적인 대안을 다 떠올린 다음에 현재 우리의 조건은 어떻고 한반도의 국제적 상황은 어떤 속에서 어떤 복지를 실천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내 모든 걸 던지겠어. 그게 현실주의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주의는 I고요. 내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점들을 저는 시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행복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성국시 행복의 기원에서 보면 아리가 말했듯이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우리 인간이 잘 살기 위한 수단이란 말씀을 하십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아리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행복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다.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행복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 명예, 권력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행복이 수단이 되는 거죠. 돈 열심히 벌어서 행복해져야지. 는 올바르지 않죠. 왜? 그 순간 행복은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명예를 얻어서 행복해져야지. 그 순간 행복은 수단이 됐죠. 네, 아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행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봤고요. 두 번째는 행복은 우리 현실주의자처럼 관념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얻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우리 인생이 그러하듯 테이블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한 번 만찬을 해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었다고 이 식탁이 자기의 목적을 다한 게 아니죠. 진짜 좋은 식탁은 그렇게 계속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찬을 즐기고 행복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리는 행복은 단 한 번의 실천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걸친 지속적인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말에 따른다면 우리는 지속적인 행복을 위해서 그죠? 항상 실천하고 그리고 행복을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아리의 말만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오늘 그리스 철학 바라봤는데요. 자연 철학은 모르겠습니다. 소피스트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리스 철학의 진정한 본령은 역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연 철학자들이 제기했던 문제는
우주 만물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느냐였다면, 소피스트는 인생에서 살아가는 기술을 말을 했다면, 나머지 세 명의 철학자들을 지금도 우리는 철학자들이라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우주 만물의 근원이나 살아가는 기술이 아니라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쳤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삶을 배우던, 플라톤의 삶을 따라 이상주의자가 되던, 아리의 삶을 따라 현실주의자가 되던, 자기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철학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 아닐까라고, 저도 항상 부러워하지만, 저는 뭐 진짜를 꿈꾸지만 행복을 꿈꾸는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그리스 철학 소개시켜 드렸습니다.